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마이TV입니다. 22대 총선에 출마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얘기를 들려주십시오. 저희 오마이TV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기획한 총선 프로젝트 나 누구? 나는 누구인가? 시즌2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나 누구 시즌2 진행자 성경환입니다. 그동안 나 누구에서는 총선에 출마한 다양한 후보들을 소개해 왔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고양시 을 지역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의 한준호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전에 많이 뵀는데. 저는 아직도 아나운서국 국장님으로. 네. 자, 제가 지금부터 5분간 질문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약 전국적인 스타 의원이 되셨습니다. 유튜브에 엄청 많은 쇼츠들이 쏟아져 나와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좀 저도 신기하고요. 네. 예전에 이제 그 정치인들이 자기를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PR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잘 못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일을 좀 묵묵하게 하니까 국민들께서 알아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저는 그냥 제가 잘할 수 있는 일들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 가지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 당시에 일타 강사라고 자랑했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네. 한준호 의원 앞에서 상당히 수모를 당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본인의 거짓말에 자꾸 말려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주로 팩트에 기반해서 늘 질의를 하기 때문에 그 팩트를 깰 만한 근거가 명확치가 않았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만약에 한준호 의원 지역구에 출마했다면 재밌었을 텐데. 저희 지역구 사무실이 행신동 1086번지니까 본인이 맞아. 좋아하시는 그것도 나왔어요. 행신동 1082번지로 가면은 네. 거기에 국민의힘 후보가 플래카드를 그래요?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번지수가 거의 비슷. 맞은편입니다. 아, 맞은편에 네, 다이소 네. 건물인데 어. 근데 실제 이제 원희룡 장관이 저희 쪽 출마를 심각하게 고민했다라는 정보가 있었고요. 네. 제법 신빙성 높은 확률로 고양시 을 출마를 타진했었다라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거 아나운서 시절에 아주 잘생겨가지고 또 잘 나갔어요. 근데 갑자기 그만두셨단 말이죠. 네, 선배님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시절이 워낙에 아나운서들이 방송 3사에서 활약을 하던 시기이기도 하고 또 아나테이너란 이름으로 활약을 했던 시기인데 우선 제가 MBC 노조 집행부에 들어가서 미디어 학법 관련한 파업을 일으키고 했던 시기가 2008년이고 네. 2008년, 2010년까지 활동을 한 다음에 또 2012년도에 170일 파업이 있었고 한 10년 나가 있으니까요. 나이가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이 됐고 또 돌아가서 뭘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우선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고 저도 뭔가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작년에 국정감사를 계기로 해서 당시에 잘 나가던 한준호 아나운서보다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길 MBC를 나와서 네. 청와대에 근무하다가 이제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지금 재선에 도전하는 건데요. 네. 그 당시에 이렇게 이제 방송을 탄압하던 시절에 네. 그때와 지금 윤석열 정부의 방송 정책을 비교한다면요? 사실 윤석열 정부의 방송 정책은 저는 전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소한 박근혜나 이명박 정권 때는 탄압은 있을지언정 미디어에 대한 지능이라든지 방송 정책, 특히 박근혜 정부 때는 플라잉 PD나 포맷 수출 같은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은 어딜 가도 K라는 단어를 붙여서 K컬처라는 단어를 지금 듣기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오로지 그냥 언론에 대한 탄압만 존재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불과 2년 전만 해도 말이죠. K컬처는 그냥 K자 붙으면 정말 세계에서 알아줬어요. 심지어 네. 코로나 방역까지도 K방역이라고 했어요. 네. 그 정도였어요. 요즘은 이제 K 대통령, K 여사 하면 이제 나쁜 쪽으로 많이 해석이 되죠. 그 자랑스러운 K 코리아가 네. 이미지가 그렇게 나빠져서는 더 안 될 텐데 최근에는 또 호주로 대사로 나가신 분이 또 네.
코리아를 갖다가 그렇게 제 또 인천공항 만들었습니다. 현장에 제가 나가 있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당일에. 네, 네. 나가 있었습니다. 아, 정말 자랑스러운 한국이 그래서는 안 되는데. 자, 이제 뭐 총선이라는 게 대개 이제 당대 정부의 중간 평가인데 그렇죠. 이번에는 야권에서 아예 심판이라고 해요. 네네네. 네. 저는 이번 그 총선에 대한 정의가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치도 역사의 한 부분이고 매일매일의 이런 선거들은 역사에 기록되는 순간들인데 이 4월 10일 선거는 국민들께서 어떻게 기록을 할 것인가 저는 윤석열 정부가 딱 만으로 2년 되는 시점에 정권 심판을 받는 것이라 국민들의 심판이 옳게 나올 것이다. 네. 민주당의 공천 과정도 그렇지만요. 네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10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준비해 오신 PPT를 활용해서 한준호 후보를 아주 잘 홍보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잠깐 물러가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저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경기도 고양시을에 재선으로 출마를 한 국회의원 한준호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후보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장을 한번 같이 보면서 제 PR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MBC 아나운서 출신이기도 합니다. MBC 아나운서로서 2008년 언론노조 MBC 지부의 집행부로 활동을 하면서 미디어 악법, 현재 종편을 출범시킨 미디어 악법에 맞서서 싸워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때문에 직장은 그대로 있었지만 직업을 잃고 한동안 아나운서라는 생활을 하지 못했고 그렇게 10년이 지나서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MBC를 나와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에 출마를 할 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그 시절 겪었던 모든 것들의 결론은 정치가 해결을 하더라라는 생각에서 이 정치권에 입문을 하게 됐고 지금 현재 20여 년 가까이 살고 있는 고양시에서 출마를 해서 현재 국회의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많이 기억해 주시는 부분이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그리고 김건희 여사 땅의 일부 형질 변경 등이 양평군에 특혜가 있지 않나라는 질의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문제를 파헤치면서 제가 했던 여러 가지 질의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과연 윤석열 정부가 주장한 공정과 상식이 맞느냐, 본인들이 얘기한 공정과 상식에 맞게 본인들도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아무것도 해명이 된 것이 없더라. 특히 이 부분들을 맡고 있었던 원희룡 장관 본인이 일간의 책임감을 갖는다라고 하면 약속했던 대로 출마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현재는 이재명 대표하고 한번 붙어보겠다 이런 생각에서 개항을 해 출마를 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무도한 정부와 한번 맞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온 국민이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저희 행신동이 중심인데요. 이 행신동에 살고 있던 한 청년이 이태원 참사로 목숨을 달리했습니다. 그 당시 고양시에서는 8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한 겨울 이태원 참사로 그 자식들을 하늘로 먼저 보낸 많은 유가족들과 함께 한겨울을 보냈던 기억이 지금도 4년간의 의정 활동 중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정치에 입문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어떤 정치를 할 것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제 삶이 어땠나라는 것들을 둘러보기 전에 어떤 정치를 할까, 왜 정치를 하냐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치인들을 찾아오는 이유는 정치의 기본이 국민들의 세금 이 부분들을 어떻게 공정하게 배분을 해서 사용을 할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과 어떠한 법률이 필요한가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는데 국민들께서는 이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공정하다라고 생각은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겪었던 많은 삶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소통해 가면서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때로는 새로운 정치란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은 결국 여러분이 그동안 겪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제안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시대는 어느 정도 지나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정치보다 필요한 정치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것은 저희 것을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필요한 정치는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찾아서 여러분께 다시 돌려드리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도 역시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마인드로 접근을 한다면 새로운 정치보다 이제는 우리는 필요한 정치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저희 지역구인 고양시 을 주민들께도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다음 장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담당을 하고 있는 지역구는 북한산에서 시작을 합니다. 북한산의 70%가 고양시의 땅이고 저희 지역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북한산에서 문화의 줄기인 창릉천을 따라서 행주산성으로 빠져나가는 물줄기를 감고 있고요. 이 안에 법정동 수로는 총 20개, 행정동 수로는 총 12개의 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수가 조정되면서 27만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죠. 서울과 인접해 있지만 이 고양시민 일산과 덕양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일산에 비해서 덕양 주민들은 두 가지의 소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통에 대한 소외감이고 두 번째는 발전에 대한 소외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그 중에서 교통에 대한 소외감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대곡소사선의 개통, 그리고 행신중앙로역의 유치, 행신역에서의 강릉선 출발, 그리고 고양 은평선,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정치인이 해낸 게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해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릉선을 유치할 때는 주민 4만여 분의 탄원서를 제가 들고 직접 다니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정부 측과 소통을 했습니다. 그 결과 누구도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행신역에서 매일 아침 강릉 가는 열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얘기하는 새로운 정치가 아닌 주민들과 소통하는 필요한 정치의 한 사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에 대한 문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양시를 일컬어 배드타운 이렇게 부릅니다. 듣기가 좋지는 않죠. 한편에서는 뭔가 집으로 돌아가는 느낌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발전이 정체된 느낌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3기 신도시 개발을 통해서 반드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46만 평으로 구성이 되는 3기 신도시는 서울에서 30분 거리 그리고 자족 기능을 가진 도시를 구축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족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246만 평 중 약 41만 평으로 되어 있는 자족 용지를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야 되는데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법적으로는 현재 자족 용지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업을 유치하기에는 턱없이 땅값이 비쌉니다. 그러기 위해선 특별법이나 경기도 내에서의 이 기업을 싸게 유치할 수 있게 하는 공업용지라는 것을 재배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마 제가 재선에 성공하게 된다면 풀어야 되는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민들께서 우리 도시도 역시 기업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또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도시다. 이런 느낌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만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아나운서 출신이라 인물이 좋다 또는 언변이 좋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4년간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이제 국회에서 의정 활동들을 봐오신 분들이 요즘은 제 손을 붙잡고 하시는 말씀이 일을 잘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가 가장 듣기 좋은 말이 할 일을 한다라는 말과 일을 참 잘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께 제대로 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국회의원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물가를 보면 사과 세 알을 사면 싸도 10,000원입니다. 그리고 컬리플라워 같은 것들 여러분들 건강 때문에 많이 드시지만 이 역시 이만큼 한 움큼을 사게 되면 10,000원 정도 합니다. 물가가 미쳤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실제 생활하시는 분들 요즘 민생을 보면 어떠십니까? 살만하십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만으로 2년. 여러분의 평가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그때를 되돌아봐도 이거보단 나았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상도와 정치적인 합의 사라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린 이것을 법의 권력에 의해서 짓눌러져 있는 흔히 말하는 법적인 뭐랄까 권력 안에서 살고 있다 해서 검찰 독재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싸워야 되는 저 입장에서 여러분 국민들의 판단이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여러분의 주변을 살펴보시고 과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0일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여러분의 판단과 역사적인 기록이 이루어지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판단 기다리면서 저도 역시 경기도 고양시 을에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필요한 정치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차분하게 설명을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국정감사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 상임위원들의 시선을 완전히 집중을 시키더라고요. 네.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니까. 선배님께서 그 저 신입사원 때 해주신 말씀 기억 안 나시죠? 인터뷰는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거다. 그렇죠, 네네. 네, 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국정감사를 할 때 제가 집중하는 거는 네. 사실 상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물어보는 것보다. 그래가지고 그걸 들어가 잘 경청하고 나서 거길 따지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설명도 그렇게 아주 차분하게 잘 하시는데 중앙 정치에서 이렇게 부각이 되면 네. 저 국회의원은 지역 주민과의 접촉은 좀 소홀할 텐데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네. 제가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 4년을 제 나름의 설계를 했었습니다. 네네. 특히 저는 전략 공천을 받아서 갔기 때문에 네네. 1년은 지역에 그러니까 뭐 어떠한 제안이 들어오더라도 1년은 지역에 집중을 한다. 2년 차 때는 이제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네. 대선 기간에는 대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3년 차가 들어갔을 때는 상임위에서 지역의 현안들, 특히 공약 사안들의 네네. 80% 이상을 마무리를 한다. 4년 차가 들어갔을 때는 어쨌든 선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4년간 이제 계획을 하고 왔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정치학교, 찾아고 하는 민원실, 뭐 당원과의 행사 등을 꾸준하게 하고 있어서 실은 중앙에서의 이 활동들이 오히려 지역 활동들과 맞물려서 오히려 지역 활동만 하더니 중앙에서도 좀 돋보인다 이런 평가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너무 제피할 만한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제가 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 전공은 못 속이네 하는 생각. 수학과 전공했잖아요. 연대 수학과. 그런 것도 있고 3년 만에 졸업한. 그렇지 않고요. 졸업은 4년간 했는데. 네. 4년간의 지난 의정 생활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 네. 입법 뭐 이런 게 있다면요? 입법 사안 중에서 가장 사실 뭐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주목을 받았던 건 코로나 시기에 제가 EBS 공사 설립 최초로 공사법 개정을 해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는 EBS가 그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법안 개정을 해드렸고요. 네. 입법사항을 제외하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어쨌든 이번에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한 공정과 상식에 대한 네네. 문제 제기를 명확하게 하고 그 부분을 파헤쳐 들어갔던 그 기간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고등학생들이나 또는 투표권을 가진 대학생들이라면 네. 그 덕을 본 거네요, 그러면? 실제 그렇습니다. EBS가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고 처음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EBS가 아주 조그마한 골방에서 규정에도 없는 사안들로 굉장히 그 어렵게 그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근거 조항을 만들어 드린 거죠. 네네. 재선에 성공하신다면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싶으십니까? 우선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뭐 당이 허락을 한다면 국토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좀 활동을 하고 싶고요. 실제 저는 문화진흥 분야가 제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도 계속 문체위를 지원을 했었는데 안 됐거든요. 안 됐어요? 네. 재선을 한다면 문체위를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네.
양평고속도로 그 문제는 이번에 특검법에도 포함이 돼 있죠. 네, 그렇긴 한데 네. 이젠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건 특검은 이제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특검이고 네, 국정조사를 먼저 해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 70% 정도의 퍼즐을 맞췄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퍼즐을 완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국정조사, 그 중에는 또 이제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제 특검으로 저희가 의뢰를 해야 되겠죠. 네, 네. 자,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선은 당대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일 수도 있지만 이번에 네. 야당에서는 특별히 심판이라고 합니다. 네네. 총체적으로 심판하신다면? 총체적 심판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2년간 해온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명확하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주신 시간 동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민생이 무너져 내리는 게 너무 확연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외교가 무너져 내리는 게 너무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정권을 장악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이 국민들에게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오늘은 고양시 을 지역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의 한준호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네,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오늘까지 현역 의원들 그리고 예비 후보 등 모두 66분의 출마 예정자들이 저희 오마이TV의 나 누구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한준호 후보를 마지막으로 22대 총선 출마 선언 프로젝트 나 누구는 문을 닫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